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평소에 듣기만 한 채널인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도 지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 혼자만 알기 아깝다고 해서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8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의 집안 사람들과도 다들 두루두루 불편한 것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내는 참 착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순해요. 그런 아내는 한때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지요. 저랑 연애를 할 때였어요. 갑자기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야, 나 어떻게 해? 우리 집 망했어. 무슨 일인데? 알고 보니 건설 사업을 하고 있던 장인어른이 보증을 잘못 서게 된 거였고, 그것 때문에 집이 담보로 잡혀서 경매에 넘어갔던 거였어요. 갑자기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에 와서 딱지를 붙이고 재산 조사를 하고 가니까 무서웠던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헐레벌떡 뛰어가니 보증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어머님은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여자친구는 펑펑 울고 있고, 집안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요.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맨날 새벽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부업하고, 학교 다니고, 취준하고, 그걸 옆에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셨고요. 심한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증상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모님도 우울증에 갱년기까지 합쳐져서 매일 눈물바다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여자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여자친구네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속 위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군대에 갔던 처남이 제대를 하고 집안 사정을 전부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집안 식구들이 전부 쉬쉬했거든요. 자기야, 남동생한테 우리 집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 걔는 심약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군대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어. 절대로 말 안 하지. 군대가 어떤 곳인지는 나도 잘 아니까. 결국 뒤늦게 제대를 하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된 처남은 대학교 휴학을 했습니다. 누나, 내가 우리 집안 살릴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나만 믿어. 어차피 아버지랑 어머니도 아프고 집안에서 돈 벌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번 가장으로서 열심히 해볼게. 미대생이었던 처남은 원래 브랜드 오픈을 꿈꾸었대요. 하지만 그 꿈을 전부 접고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하기 시작한 거죠. 한 달에 500은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빚 갚고 이자 내고 부모님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대요. 걱정이 된 저는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젊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늙으면 몸 쓰는 일도 못해. 그거 고려해서 조금씩 미래 대비하자. 가족들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 행복해야지 가족들도 챙길 수 있더라고. 제 이야기를 들은 처남이 각성을 했나봐요. 누나, 나 3년 동안 휴학하고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내 인생 희생했으니까 딱 1년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줘. 선전포고를 한 처남은 미대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창업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골프웨어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때만 해도
상류층들만 즐기는 문화였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들도 다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게 처남이었어요. 골프웨어는 전부 비싸고 쉽게 살 수 없는 옷이란 것을 알고 가성비 있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전부 다 잡은 그런 브랜드를 런칭한 거였죠. 결과는 소위 대박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 중에서 접대를 위해 골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난 거였어요. 자기야, 내 동생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사업도 성공시키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나는 내 동생을 보면 막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다니까. 처남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을 전부 다 참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요.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도 쉬지 않았어요. 처남 덕분에 온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아프셨던 어머님과 아버님도 퇴원을 하고 건강해지셨으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린 처남이었지만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저희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둘은 8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서로 더 잘 챙겨주고 너무나도 잘 맞았어요. 서로에게 푹 빠져서 정말 서로가 최고의 연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처남에게는 너무나도 좋게 보였나 봐요. 매형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로 부러워 죽겠어.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외쳤던 처남은 여자친구를 만들더니 아주 푹 빠져서 연애하는 재미로 살더라고요. 매형, 나 요즘 행복해 죽겠다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건가 봐.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상상도 안 돼. 처남은 결국 연애를 한 지 1년이 좀 안 되었을 때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신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어여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얻은 거야, 처남? 그러게요. 아는 형이 소개시켜줬어요. 은행에서 근무하고 엄청 성실하고 마음씨도 이쁘대요. 주말마다 봉사도 간다네요. 배울 점이 많아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은 처남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너 결혼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결혼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니야? 결혼이야 천천히 결정해도 되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니야 누나, 나 진짜 앞으로 이 여자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다가 사단이 터진 거였죠. 결혼식 딱 3일 전 갑자기 자고 있던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아내가 무슨 소리야? 죽고 싶다니. 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집이야? 아내의 목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저는 왜? 무슨 일이야? 누군데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데?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군요. 남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뭘 잘못한 건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 집으로 온다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남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아주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걱정이 된 저는 처남, 대체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처남은 고개를 떨군 뒤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힘겹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알고 보니 처남의 예비 신부가 불륜을 저지른 거였어요. 결혼식 3일 전에 술에 잔뜩 취해서 신혼집에 온 아내가 이상해서 자는 중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나 봅니다. 은행에 다니고 있던 처남의 아내는 유부남인 지점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 봐요. 오빠, 나 이제 결혼하면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야. 그동안 고마웠고 너무 사랑했어. 나도 너 못 잊어. 내 끝사랑은 너일 거야. 힘들면 이야기하고 외로우면 달려갈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나 봅니다. 그걸 보고 처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꺽꺽 울다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아내는 너무나도 놀라서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처남을 부른 거였고요. 화가 난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점장, 19살 차이 나는 지점장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고? 와, 사람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니 세상에 진짜로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로? 상상도 못했거든요. 생긴 건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선해 보였고요. 아내는 화가 나서 당장 내가 죽여버려야겠어. 결혼식 3일 전에 이게 말이 돼? 여보, 좀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해서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좀 릴렉스해. 결국에 처남은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고 심적으로 엄청 고통받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이미 한 터라서 법적인 소송도 벌여야 했고요. 나는 결혼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이혼남이 되어버렸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처남, 힘들 때도 있는 거야.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저의 말은 처남에게 그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매형, 저 그냥 일에만 열중하려고요. 여자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난 이유도 다 있겠죠. 제가 그냥 부족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 이후로 처남은 정말 일에만 매진했어요. 골프복 매장을 늘리고 매출을 올리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바쁘니까 오히려 아픈 기억들이 잊히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처남이 조금씩 웃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처남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거죠. 항상 주말마다 처남과 함께 밥을 먹고 집에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혼자 있을 때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처남도 조금은 마음이 단단해진 듯 보였어요. 아내랑 제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났고요. 매형, 요즘 조카 보는 맛에 산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 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아주 조카 볼 때마다 진짜 웃음이 나. 솔직히 말해서 파혼 이후에는 너무 힘들어서 다시 결혼 못하겠다 싶었는데 조카를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네. 그치? 결혼 정말로 잘못하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잘하면 더 우리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 사건 이후로 처남이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그래도 우리 처남이 마음의 상처가 점점 치유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얼마 지나지 않아 처남의 연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혼 이후로 처음 들은 연애 소식이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걱정이 된 아내와 저는 처남의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을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저는 몰래 처남에게 처남은 능력도 좋아. 항상 이쁜 여자 만나는 거 보면. 그러게요. 능력보다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2년 정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은근하게 잘 만나고 있는 걸 본 저는 흐뭇했습니다. 아내도 안심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 여자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그래도 이번에 처남이 사귀는 여자는 좀 괜찮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그 여자한테서 음기가 느껴진다? 음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해야 하지? 아니다.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그냥 음기가 느껴지는 사람 같아. 아내는 그 여자가 약간 알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긴다고 하면서 살짝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들이 서로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직감 같은 게 있나 봐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죠.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둔한 편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처남이 매영 누나, 할 말 있는데 저녁에 시간 돼요?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하고 일 끝난 후 처남을 만나러 광화문에 갔습니다. 처남은 저희를 위해서 비싼 오마카세를 예약했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을 좀 줬어? 이렇게 비싼 곳 예약해도 되는 거야? 알고 보니 그날 처남은 만나고 있는 여자랑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사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랑 정말 진지하게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나도 외롭기도 하고 계속 혼자는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려고요. 무엇보다 조카 보니까 나도 너무 아기를 가지고 싶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너 재혼 생각 있었구나. 몰랐네. 그래,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난 재혼 찬성. 나도 찬성. 처남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찬성이지. 사실 우리가 처남이 재혼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처남은 가족들에게 재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만나고 있던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번에는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호텔에서 결혼하려고요. 재혼하는 거니까. 처남댁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모은 돈으로 꽃집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더 호감이 가나봐. 열심히 살아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지금은 꽃 자격증 따서 준비하고 있대. 둘이서 웨딩 박람회도 가고 이것저것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처남이 똑똑하고 사람 보는 눈도 키웠으니 잘할 거라고 믿었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재혼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처남의 결혼식에 일찍 도착했어요. 호텔 결혼식이라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고 가까운 친지와 친한 친구들만 모였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용모를 정리했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담배 한 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에게 여보, 나 주차장 쪽에서 한 대만 태우고 올게. 아유, 지금 꼭 담배를 피워야 해? 속 터지네 진짜. 알겠어. 딱 한 대만 피우고 후딱 와. 응. 호텔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장 쪽에 담배 피우는 곳으로 갔습니다. 구석에서 태우고 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곱게 생겨서 담배를 꺼내는 걸 보니 이질감이 들어서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야, 신현지 걔는 진짜 출세를 위해서 뭐든 다 하는 것 같지 않냐? 솔직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걔가 제일 별로였잖아. 그러게 말이다. 양악수술하고 겁나 이뻐져서 콧대 높아졌더니 회장님들한테 주식 정보 받아서 돈 굴리고 걔도 머리가 참 좋아. 신현지라는 이름은 제 처남의 아내 이름과 똑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동명이인인가? 오늘 결혼하는 팀이 2팀인가? 싶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신현지 6년 전인가 집행유예 받은 거. 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어요. 신현지라는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고 양악수술을 통해서 엄청 이뻐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급이 높은 템프로라는 곳으로 옮겼고 거기서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나 봐요. 주식 같은 정보도 얻고 펀드도 하면서요. 그래서 술집 여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술집에 출근을 아예 안 하더니 한 부잣집 외동아들인 직장인한테 공사를 쳤답니다. 공사라는 게 자기네들 신분을 감추고 평범한 사람인 척 들러붙어서 돈을 쪽 빨아먹는 거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공사를 쳐서 몇 억을 뜯어낸 이후에 사기를 쳤나봐요. 그것 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도 당해서 위자료도 거의 3천만 원을 물어줬대요. 속으로 전 어휴, 우리 처남 기분 나쁘게 동명이인인 여자가 저런 짓을 하냐. 담배를 빨리 피우고 예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 입장이 얼마 안 남은 시간에 갑자기 신부 대기실 쪽에서 복작복작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쪽을 보니까 세상에, 아까 담배를 피울 때 보았던 여자들이 신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 여자들도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 헐, 저 남자 아까 우리가 담배 피울 때 있었던 사람 아니야? 에, 진짜? 못 본 것 같은데? 설마 우리 이야기 다 들은 건 아니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다 들렸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것에는 귀가 아주 밝거든요.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처남이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인생 꼬이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어요. 당신 빨리 이쪽으로 와봐. 진짜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좀 심각해. 담배 피울 때 엿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니 아내는 설마 에이 아닐 거야.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법원 쪽에서 근무하는 친구한테 이야기해볼게. 아내는 처남에게 처남댁 주민번호를 물어봤대요. 누나, 갑자기 아내 주민번호는 왜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걸 물어보는 건데 바빠 죽겠는데. 주민번호로 법원에 사건 조회를 하니까
진짜 판례가 뜨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이랑 민사소송한 거, 그리고 형사사건 사기로 집행유예 받은 것까지 전부요. 판례를 살펴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만나고 있는 남자 명의로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고 강원랜드 가서 그 돈도 다 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륜 사실을 집안에 터뜨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2억을 더 뜯었나봐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본처가 그 여자를 신고했고 사기죄와 협박,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된 거였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완전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20분 전에 뒤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호텔에다가 부탁해야 할 것 같아. 주최 측 실수로 식장 이중 예약이 되어서 우리 쪽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하객들도 좀 이해해 줄 거고 다른 말도 안 나오겠지. 아내가 직원들에게 말을 전하러 간 사이 저는 처남에게 저희가 알고 있는 진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매형,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로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았지요. 저는 처남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결혼 아닌 것 같아. 내가 판례도 확인했고 법무부 쪽에 근무하는 사람 통해서 알아도 봤대. 결혼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신부 쪽 부모님 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돈이죠. 사돈도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 알바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되니까 그분들이 당황해서 신부한테 찾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저희 페이 지급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 일당으로 쳐주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너무 황당했던 거죠. 저희 쪽 하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전해주었고요. 아내가 신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이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부모님도 거짓말이고 친구라고 데려온 애들도 전부 강남 템프로 다니는 애들 같네? 내 동생이 골프웨어 사업하고 돈 잘 벌고 착하고 재혼남이니까 만만하게 봤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필 것 같고 호강할 것 같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 인생을 사는 거니? 처음에 그 여자는 발뺌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요. 제가 왜 술집에서 일해요? 네? 저 삼성 다녔다가 퇴사하고 꽃집 준비하는 중이라니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보고 아내는 화가 나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서 얼굴에 팍 던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학교도 자퇴하고 막노동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다 지켜봤거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 근데 그 힘듦을 또 내 동생이 겪는다고? 어림도 없지.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절대 안 속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해. 그러면 소송은 안 할 거니까.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결국 제 아내는 화가 나서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웨딩드레스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머리끄댕이를 잡혀 탈모 오기 직전까지 제 아내가 머리카락 뜯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제가 아내를 겨우겨우 말리고 호텔 직원들이 양가 집안 사람들을 분리하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에게는 대충 호텔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결국 소문이 전부 나게 되었고요. 처남은 충격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왔고 양복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남댁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들 담배 피우면서 나 봤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내가 남자 쪽 집안 사람인 거 알고 깜짝 놀랐지? 네? 모르는 척 그만하고. 당신네들이 다 말했잖아. 저 여자 술집 출신이고 형사사건으로 징역까지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녀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른 그녀들은 민망했던지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파국이 되었어요. 호텔에서는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처남만 곤란하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처남을 대신해 제가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녔고 파원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계약 비용도 전부 그 여자한테 청구를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는 막판에 가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었어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면 일이 커지고 전과가 남으니까 그 전에 사과를 한 것 같았네요. 결국 모든 비용을 보상받고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자는 소문이 쫙 퍼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결혼식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으니 모았던 돈도 전부 쓰게 되었던 거고요. 알고 보니 대기업 출신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살 때 대기업 하청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걸 대기업 다녔다고 말한 거였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분캠을 다니는데 본캠을 다닌다고 말한 꼴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술집 여자 출신이라는 과거를 숨기고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으니 완전 속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처남은 충격으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했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매영, 제 인생에 사랑은 없나 봐요. 어떻게 2번이나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심리 상담도 받고 온 가족이 처남 살리기에 다시 돌입했어요. 처남 회사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다들 따뜻하게 처남을 돌봐주었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처남은 새롭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고르고 골라서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줬거든요. 바로 제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 유학한 여동생이 한국에 들어왔고 외로워하길래 고민 끝에 처남을 소개시켜줬네요. 둘은 마치 원래부터 알았던 사이인 것처럼 너무나도 친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고 2년 사귀고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처남의 상처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네요. 착한 여동생은 처남의 성격을 전부 맞추어주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서로 배려하면서 연애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조카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처남은 결국에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애들 키우느라 바쁘더라고요. 매영,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또 버티고 시간에 마음을 맡기니까 모든 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상처도 없는 것 같아요. 흉터만 있을 뿐이지. 흉터도 온전히 내 것이니까 난 나의 흉터도 사랑하려고요. 매영,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서. 에이, 됐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더 고맙지. 처남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다. 앞으로도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처남이 행복해진 것을 보니까 마치 내 자신이 행복해진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제 아내도 드디어 입맛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동생 걱정 때문에 입맛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처남은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고, 처남을 속인 그 여자는 결국 술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번 검은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곳을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에휴, 솔직히 저는 소송도 해서 그 여자를 끝까지 괴롭히고 싶었는데 그냥 누구 말 따라 최고의 복수는 용서니까 용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결혼 신중하게 검증된 사람이랑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별의별 일이 제 인생에 다 생기네요. 아마도 저처럼 엄청난 일을 겪은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0년생 개띠고요. 어렵게 살아왔어요. 남편이라는 놈과는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서 가출하고 난리 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양가 어른들과의 인연 때문에 결혼을 거절할 수도 없었고 거의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었죠. 아마도 제 나이대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 같네요. 제가 결혼하던 해에 우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최고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호탕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죠. 심지어는 제가 만삭이라서 아이 낳기 일주일 전에도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이, 녹두전 좀 해봐. 분위기 깨지지 않게 빨리빨리. 형님,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한테 시키는 게 차라리 제가 할게요. 되려 저희 남편보다 남편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요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또 저에게 아니 왜 손님한테 요리를 시켜? 당신 참 대체면이 안 사네. 그러지 말지. 뱃속에 아이는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제 속이 문드러진 것 같아요. 원래 저의 성격은 정말 밝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쾌활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이후로 점점 어두워진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매일매일 한 움큼씩 빠지고 스트레스로 헛구역질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모습을 알게 된 저희 언니가 참다 못해 제 남편에게 한마디 한 거죠. 이럴 거면
내 동생이랑 왜 결혼한 거냐고, 육아는 혼자 하는 거냐고, 대체 왜 맨날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냐고요. 언니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엄청 강단 있고 무서운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제 남편의 치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언니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제 눈치를 보긴 보더라고요. 맨날 새벽에 들어오던 사람이 12시 이전에 들어오고 애기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나이대 사람들이 의뢰 그러듯이 저도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남기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살다 보니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 때문에 저는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다녔고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애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준비물까지 전부 다 제 돈으로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종석아, 너 무슨 일이니? 어디 아파? 왜 휴지에 피가 묻어 있어? 요즘 자꾸 기침을 하고 토할 것 같네. 감기인 건가? 얼른 약 먹고 푹 쉬어.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의 몸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종석이가 쓰러졌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석이가 쓰러졌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백혈구 수치가 안 좋다고 하네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던 중에 받은 전화였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애가 쓰러졌다고 하네요.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데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휴, 큰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사장님의 배려로 저는 일을 멈추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저를 보고 아이가 집에서 어땠나요? 이 정도 수치면 분명히 증상이 심하게 있었을 텐데 최근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고 그러고 항상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글씨를 보면 울렁거려서 못 보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소아암인 것 같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고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아이고 젊으니까 환자 의지만 있으면 치료는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셨겠지만 어머님분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섭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혼자서 애기 키운다고 나름대로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국 나한테 온 결과는 이것뿐인 건가 싶은 마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고 온 가족이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꼭 종석이가 완치해서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요. 종석이 꼭 완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모성애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신념 하나만 오롯이 제 마음속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통 눈물을 안 보이는 남편도 아이의 병을 듣고는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여보, 미안해. 아무래도 나 때문에 애가 아픈 것 같아. 그동안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네. 정말 미안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남편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들 살리기에 돌입을 하였고요.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 이야기 앞에서 눈이 싹 돌아가더라고요.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이없는 저는 애는 나 혼자 키워? 애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아빠라는 작자가 병원비 없다고 발뺌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자존심 센 남편도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사는데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해?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진짜 속 터져서 죽겠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욕을 막 한 뒤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빠의 이기심, 그리고 폭군 같은 성격을요. 눈치를 챈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마음 쓰지 마. 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아빠라는 존재는 지운 지 오래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더 이상 뭐 바라지도 마. 나도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성숙했던 제 아들은 꽤나 속이 깊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엄마를 위로해주는 아이였으니까요.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암세포가 전부 없어지는 데 걸리기까지요. 그동안 울고 웃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이 병원비 대느라 저는 제 명의로 1억 가까이 돈을 대출했고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집도 잘 안 들어왔어요. 속상해서 술 마신다는 핑계로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색은 굉장히 심하게 내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별로인 남자였답니다. 너무 힘든 저는 시댁에 손을 뻗어보았어요. 어머님, 종석이가 아파서 이번 달 병원비로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제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요.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큰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나겠니? 시댁은 잘 살았거든요. 땅도 몇만 평에 건물도 있는 집이었는데 자기 아들 제외하고는 전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아픈데도 돈 한 푼 안 보태주는 오직 아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갔고 남편에게 점점 학을 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20살만 되면 기필코 반드시 이혼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고요. 완치 판정을 받은 아들은 다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심스러운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는 규칙적인 생활을 꼭 해야 하고 면역력 때문에 수건부터 시작해서 식단도 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애 아빠는 항상 그걸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겨우겨우 잠에 들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야, 이종석, 일어나.
남자가 말이야, 아버지가 왔으면 알아서 딱 인사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좀 조용히 해. 애가 방금 잠들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정말로. 뭐? 아들놈 오냐오냐 키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다 필요 없고 당장 바로 나오라고 해. 술병을 던지고 술에 취해서 꼬장을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애 전용으로 써야 하는 수건에 발을 닦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정말로 많이 참았거든?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남편은 얼빠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이혼 선언 이후부터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가지 못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도 오랜만에 나갔고요. 애 간병하느라 한 번도 이쁜 옷을 사입지 못했는데 저도 여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에 옷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저에게 의처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남자 생겨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어이가 없었던 저는 난 떳떳한데? 모임 가는데 당신도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함부로 넘겨짚지 마. 남편은 진짜로 제 모임에 따라왔습니다. 중학교 모임에요. 너무너무 싫었던 게 남편이 가정에서는 최악의 남자이지만 밖에서는 정말 넉살 좋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왕따 주동자 이름이 이선희였고 걔도 동창회에 왔더라고요. 이선희를 꼴보기 싫어서 다른 쪽에 앉았더니 굳이 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동창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저는 그 여자한테 왜 친하게 지내려고 말 걸어? 그 여자한테 왜 친하게 지내려고 말 걸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걔 엄청 싫어하는 거. 굳이 내 앞에서 그런 걸 해야 해? 내 체면이 어떻겠어. 애들이 나 왕따 당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진짜 화나게, 어? 남편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이 사람이랑은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애도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도 남편 때문에 속을 너무 많이 썩혀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집으로 대출 이자금 관련한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어요. 이게 뭐야? 나 몰래 언제 대출을 한 거야?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제1금융권에서 5억, 2금융권에서 집을 담보로 6억, 그리고 사채까지 해서 총 13억을 대출한 거였습니다. 저 몰래 이자를 내다가 제가 우연히 그 통지서를 보게 된 거고요.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놀라면 사고가 아예 정지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멍하게 앉아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지나서 술에 취한 남편놈이 집에 들어왔더군요. 싸늘하게 거실에 앉아있었어요. 배고파. 나 속 아프니까 뜨거운 국물 좀 줘봐. 저는 바로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콩나물국을 꺼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네가 데펴 먹어. 그리고 밥 다 처먹었으면 거실로 와.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네가 차려 먹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술 마셨어? 저는 남편에게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빚 독촉장을요. 남편의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디서 났어? 이걸 왜 찾아보고 난리야? 왜 남의 걸 뒤지고 그러냐고? 내가 뒤진 게 아니라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10억 넘는 돈 빌렸어? 그 돈 다 어디다가 썼어?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 치지 말고 다 말해. 지금 나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어디다 쓰긴. 종석이 병원비로 한 푼 두 푼 쓰느라 대출받은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통에서 기차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병원비 내느라 제가 빚 1억을 지게 되었고, 간병부터 시작해서 돈 드는 모든 것을 제가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아들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식탁 위에 있는 냉콩나물국을 들어서 남편의 얼굴에 퍽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텅 비어버린 스테인리스 냄비로 남편의 등허리를 팍팍 때렸습니다. 그놈 자식 몸에는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고추까지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어디서 병원비를 들먹여? 종석이는 내가 혼자 키웠어. 애 아픈 거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욕을 막 저에게 내뱉더니 갑자기 핸드폰이랑 지갑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그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없이 3일씩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라 그날도 역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머님, 종석 씨랑 혹시 연락돼요? 모르겠다, 난. 너네들 싸웠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투로 어머님은 되려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슬슬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하고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다 큰 성인이 집을 나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 이후에 집을 나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하지만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자 핸드폰 추적부터 시작해서 실종 수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마지막 행적이 보였고요. 경찰은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행방을 모르게 되었으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난리를 쳤고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을 나간 이후로 저는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들어하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 많은 돈을 빌린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제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5년이 흘렀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종 선고 재판을 할 거냐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실종되고 나서 5년 정도 흐르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도 사망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안 하겠다고 했죠. 시댁에서는 차라리 사망 신청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던 무렵 한 지자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연고자 시체를 처리하던 중에 한 노숙자 바지에서 제 남편의 신분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유전자 감식 같은 건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남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체는 화장 처리가 되었어요.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괜히 찝찝한 마음에 그 유골함을 제가 인계받았어요. 혹시 남편일 수도 있으니까요. 유골함을 인계받고 실종 선고 재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게 낫겠어. 5년 기다린 거면 많이 기다린 거지. 이제 종석이도 군대 갈 나이이고 집도 정리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5년간 들어가지 않았던 남편의 방을 들어가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휴,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게 된 걸까? 그런데 그때 침대와 장롱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핸드폰이랑 각종 서류들이 발견된 겁니다. 놀란 저는 이게 뭐야? 그 핸드폰을 충전시켜서 열어보았어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네요. 핸드폰에 깔려 있었던 메시지함을 본 순간 기함을 질렀습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의 은밀한 만남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던 겁니다. 남편놈은 거기서 활동도 꽤 활발히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놈 자식이 저와 저희 아들이 병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집으로 여자애들을 초대해서 즐기고 난리를 쳤던 거였어요. 그것도 유부녀들을요. 그 핸드폰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을 해서 철저하게 저에게 숨긴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더 열받은 건 뭔지 아세요? 남편과 제가 제 중학교 동창회에 함께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저를 왕따시킨 이선이랑 막 친하게 말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이선이랑도 잠자리를 했었더라고요. 남편이 이선이의 연락처를 물어봤고 저 몰래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로 발전한 거였어요. 끝까지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놈이었네요. 그 문자와 흔적들을 전부 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불쌍하고 측은지심에 널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정말 못 참겠다. 어디서 죽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내 인생에서 네 같은 놈은 지워버릴 거니까. 저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무연고자의 유골함을 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과는 이제 끝이니까 이 유골함 어머님이 버리든가 모시든가 알아서 하라고요. 거의 6년 만에 찾아간 시댁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갔어요. 아들이 먼저 시댁 대문을 열었어요. 시골집이라서 그런지 대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간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제가 시댁으로 들어간 순간 못 볼 걸 보고 말았네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실종된 줄 알았던 남편이 떡하니 거실에서 시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본 게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화가 난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유골함을 거실에 팍 던지면서 깨트렸어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 거예요? 실종된 사람이 왜 할머니네 집에 떡하니 있냐고요? 너무 화가 난 아들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빠 멱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몬은 펑펑 울면서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아들을 뜯어말렸지만 종석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잡고 개 패듯이 팼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잘 알았거든요. 전단지도 돌리고 사람 찾는다고 장대비가 내리는 날 비를 맞으면서 오들오들 떨며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주 떡하니 시댁에 있으니 고삐가 풀릴만 하죠. 입안이 다 터져서 피를 내뱉는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신발을 남편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구렁이 같은 놈의 말을? 다 필요 없고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수사관 통해서 말하는 걸로 하고 넌 이제 끝이다 진짜. 정신 나간 놈. 남편에게 욕을 내뱉고 아들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된 놈이 멀쩡히 살아있다고요.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시댁으로 출동해서 남편을 조사했지요. 그러던 중에 형사가 수상한 것을 알아냈나 봐요. 제가 실종 선고 소송 진행 중이었잖아요. 알고 보니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망할 시에 보험금으로 수억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자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님이었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종 선고로 사망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수령자에게 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악용이 엄청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년만 없는 사람으로 살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기 관련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소름 끼치는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네요. 저랑 아들이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은 강남에서 술 마시고 약하고 유흥을 즐겼나봐요. 그러면서 유부남 유부녀 만남을 알게 되었고 아주 더럽게 논 거였고요. 계속 돈을 쓰면서 방탕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회사원이니까 눈앞이 캄캄해진 거고 범죄를 계획한 거였어요. 오직 돈을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은행권에서 돈을 엄청 빌린 거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집을 담보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2금융권, 3금융권, 사채까지 해서 싸그리 끌어모아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낸 거죠.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지만 밀려오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남편은 머리를 굴린 거죠. 실종 선고를 받으면 이자도 탕감할 수 있고 보험금도 나오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을 짠 거였습니다. 와, 정말 하나의 영화 아닌가요? 저는 아무리 제 남편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악한 사람인 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형사도 저에게 이걸 말해주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죄질이 나빠서 구속될 것 같네요. 철저하게 계획범죄라서요. 결국 남편은 구속되었고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지금은 2심 항고를 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보험회사 쪽에서도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서 옥중에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이혼인 상태네요. 아들은 저에게 엄마, 나는 이제 아빠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저런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소름 끼쳐.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종석이가 좋은 것만 보고 살기를 바랐는데 미안해. 됐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들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정말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선이, 저를 왕따시킨 그 여자애한테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중학교 애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말했죠. 이선이, 너는 옛날 버릇 못 고치는구나. 내 남자친구가 잘생겼다고, 그게 질투가 난다고 날 왕따시키고 나에 대한 헛소문을 내더니 결국에는 내 남편도 꼬시네? 평생 비밀로 가지고 갈 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다 필요 없고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자. 바로 이선희 걔는 단톡방을 나갔더라고요. 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고 저는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 남편과 이선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요. 그러자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애들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선희 말만 듣고 너를 왕따시켰는데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요. 이상하게 사과를 들으니까 바보처럼 눈물이 나고 가슴속에 쌓인 한 같은 게 전부 싹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과 한마디이면 내 마음속의 상처가 해결되었을 텐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서러웠어요.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힘든 건지. 결국 언니한테도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변호사인 언니가 사건을 함께 도와주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저 혼자 끙끙 앓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을 하고 일어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결국 상처는 잊힌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워낙에 옛날 시절에 어른들의 강요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게 제 인생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저랑 비슷한 개띠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알기에 저의 사연을 공유하고 싶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은 번듯하게 직장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엄마 혼자 키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구김살 없이 잘 커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힘들어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요. 나이만 많이 먹었지 마음은 아직도 어린가 봐요. 여리디 여린 저는 오늘도 어른이 되고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버티고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상처도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와서 심란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추우니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이니까 몸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